네, 스포츠 윤리 세 번째 챕터는 스포츠와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챕터의 특징은 대단하게 큰 이론이라든지 학자가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었던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쉽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도 대단하게 어렵게 공부할 건 아니겠지만 한번 쭉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성차별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성차별들도 있겠지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기량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드러나는 성차별도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를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의 과거와 현재로 구분을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성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활동 제한으로 인해서 스포츠 활동에 매우 제한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조금 차별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남성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일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베르탱이 부활한 근대 올림픽에서도 여성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쿠베르탱은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여성 선수가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았으며 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도 전체 선수의 10%만이 여성 선수였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의 스포츠 참가가 확대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1972년 미국의 법안인 타이틀 9이 통과되면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이틀 9의 경우에는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보았던 타이틀 9은 보조금 또는 장학금 또는 학생지원금 등의 형태로 미국 연방 재정의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는 학교 대항과 학교 지원 스포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초기에는 이 조치가 남성 지배적인 학교와 대학의 스포츠 당국자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1978년 알래스카 대학의 여성 운동선수 3명이 타이틀 9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를 고소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한 이후에 미국 전체로 크게 확대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이틀 9 제정 이후에 스포츠에서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런 현상은 올림픽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그때도 런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런던 올림픽에서 여성이 참여하지 못하는 종목은 더 이상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참여하였던 종목은 바로 이제 레슬링 종목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스포츠에서 신체를 드러내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빈곤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프로 배구 선수들 이렇게 그 아시아 쿼터제로 들어와서 뛰는 선수들 보면은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슬람권 문화에 있는 선수가 들어와서 용병으로 들어와서 뛰는 걸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아직도 그 히잡을 착용을 하고 이렇게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선수들의 성적 상품화, 여성 선수들의 취업 기회 불평등, 여성 선수 지원의 불평등과 같은 아직도 그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전환 선수의 문제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이었다가 남성이 되는 경우, 남성이었다가 여성이 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성별로 스포츠에서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직도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정립된 것은 없고요. 아직도 이제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성별 확인 검사 제도는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검사와 함께 도입이 되었고요. 그때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이후에는 소속 국가에서 여성이라는 성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구강 점막 도말 검사라든지 염색체 검사, 모공 샘플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이후의 시간이 더 흘러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는 실시하지 않으며 현재는 의심이 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전환 선수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 근력 등 신체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생리학적 이치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성전환 선수는 일반적인 여성 선수에 비해서 재능이나 노력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는 스포츠만의 독특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경기에 임하는 것이 스포츠의 가치인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의 과거와 현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인종주의는 스포츠계에서 특정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거나 분리하려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인종주의는 스포츠계에서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인종주의적 사고와 인종적 불평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유럽의 이제 그 상위 리그에서 이제 뛰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뭐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은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다양한 문제점을 좀 겪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처럼 EPL에서 득점왕을 한 선수까지도 인종차별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 해당 국가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세기 후반, 특히 1960년대부터 약 40년 동안 미국에서 흑인들의 스포츠 참여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었다. 그 전에는 참여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이후에 60년대가 넘어오면서부터 점점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4대 스포츠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백인 선수들도 물론 많지만 흑인 선수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부와 명예를 함께 거머쥐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당 정권이 실시한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구역 안에 백인만이 거주를 할 수 있겠고 백인만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 놓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종차별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러 가지 이제 폐쇄적인 국가로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애차별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생활하며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리고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그것과는 관련이 없이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갖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 장애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신체 활동으로 이런 그 스포츠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이제 그 인식이 많이 퍼져 있고요. 실제로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패럴림픽도 함께 우리가 이제 개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시설의 확충, 우수 선수의 발굴, 국내 장애인 체육대회의 활성화 등 장애인 스포츠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지금까지 쭉 거둬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아무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권익이나 인권 문제와 같은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장애인 선수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환경을 이제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문제가 나오거나 그럴 때 이제 효과적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약하자고 하면은 그런 겁니다. 이제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분위기가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덜 받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장애인들 스포츠 참여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확보를 하고 사람들도 모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조단에 보면은 장애인 스포츠 참여를 지원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회 제공, 그렇죠. 이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겠고, 재정 지원,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활동,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성 어떤 뭐 프로젝트라든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선택의 기회, 참여 종목과 대회의 참여는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 남이 강제해서는 안 되겠죠.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겠습니다. 뭐 장애인들끼리도 그렇겠지만 비장애인과의 이런 계속적인 이제 의사소통이라든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와 불평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 윤리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